시작은 정말 뭐랄까 평범한 이벤트였다고 해요. 참여자한테 2,000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현금을 주는 그런 소소한 랜덤박스 이벤트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직원의 단 한 번의 입력 실수로 금액 단위가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입력된 거예요. 아, 그 결과가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 62만 개요? 네.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60조 원. 이 돈이 이용자들한테 순식간에 그냥 뿌려지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아니 60조 원이라니 이건 뭐 거의 한 나라 예산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움직였다는 게 아직도 좀 현실감이 없네요.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액수가 크다는 걸 넘어서거든요.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나오는데 당시에 빗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약 4만 6천 개에 불과했어요. 네, 4만 6천 개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것보다 13배나 많은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그게 시장에서 거래까지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돈을 그냥 찍어서 나눠준 셈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단순 실수를 넘어서서 거래소 시스템의 그 근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문제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번 빗썸 오지급 사태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민낯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이 거대한 규제 논의에 불을 붙였는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좀 깊이 파고 들어보죠. 자세히 짚어볼게요. 지난 2월 7일에 사건이 터졌는데 빗썸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다고 들었어요. 네. 오류를 알아차린 지 15분 만에 거래량 출금을 막았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당일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고요. 그 짧은 사이에 이미 팔아버린 물량에 대해서도 93%를 다시 거둬들였어요. 와, 정말 빨랐네요. 결국 회수하지 못한 0.3%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빗썸이 회사 돈을 투입해서 실제 보유 자산과 데이터베이스를 100% 일치시켰습니다. 사실상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한 셈이죠. 아니 15분 만에 시스템을 멈추고 하루 만에 99.7%를 회수했다는 건 와,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보통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 막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낳았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서강대 박혜진 교수의 분석이 눈에 띄는데요. 역설적이게도 빗썸의 지배구조가 분산되지 않고 소수의 대주주가 아주 강력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초스피드 대응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뜻이죠? 오히려 지배구조가 분산되어 있어야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만약 지분이 여러 곳에 쪼개져 있고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아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시간 다 갔겠네요. 아마 책임 소재 따지고 보상 범위 논의하다가 골든타임을 다 놓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빗썸의 경우엔 권한을 가진 소수가 지금 당장 시스템 셧다운하고 우리 돈으로라도 다 막아 라고 즉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점이 나중에 나올 규제 논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라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빠른 대응은 중앙화된 구조 덕분이었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분산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빗썸의 대응이 빨랐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이 완벽했던 건 아니겠죠? 그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없었나요? 네,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장에 엄청난 비트코인 물량이 풀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폭락했겠죠. 그렇죠. 바로 그 순간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투자를 하고 있던 계좌들이 문제가 됐어요. 담보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시스템에 의해 강제로 자산이 팔려나가는 이른바 강제 청산을 당한 계좌가 64개나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아,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이네요. 본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거래소 실수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릴 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됐나요? 빗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책임감 있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애초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허술함을 증명하는 셈이죠. 그렇죠. 결국 이 사건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에겐 규제의 칼을 빼들 아주 좋은 명분이 됐겠네요. 정확히 그렇게 됐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의 정책위원장이 아주 강한 발언을 내놨어요.
거래소 장부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배구조 분산을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구조 분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분율을 15%에서 최대 20% 이하로 묶어버리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소수의 주주가 회사를 맘대로 하는 걸 막는다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건가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순한 IT 회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다루는 뭐랄까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아, 공공재처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소수 주주에 의해 그 운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 주장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지만 왜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정부가 간섭하냐는 업계의 반발에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빗썸 사태가 빵 터지니까 봐라, 대주주 중심의 이런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엄청난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너무 한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대중의 불안감을 정치권이 파고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그 진단에 동의하지 않아요. 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해법은 본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기업 엑스크립톤의 김종승 대표는 지배구조 개선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괜히 지분 소유를 분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문제의 원인은 시스템 오류인데 처방은 지배구조 변경으로 내놓은 셈이니 핀트가 어긋났다는 지적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반론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과거 사례가 하나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비중 있게 다뤄졌던데 바로 2018년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입니다. 아, 저도 똑똑히 기억나요. 우리 사주 배당급을 주당 1,000원씩 줘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실수로 1,000주를 입력해서 맞아요. 세상에 없는 주식 28억 주가 발행되고 일부가 유통까지 됐던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때도 정말 충격이 컸죠. 그렇죠. 구조를 보면 이번 빗썸 사태와 정말 판박이처럼 닮았어요. 직원의 입력 실수로 실물 자산의 뒷받침이 없는 유령 자산이 발행되고 유통됐다. 완전히 똑같죠. 그런데 그때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 내린 조치를 한번 보세요. 당신들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으니까 지분 쪼개세요 라고 했나요? 아니었죠.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뜯어고치라고 명령하고 관련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는 합리적인 처방을 내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유독 지배구조 변경이라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냐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한양대 강영구 교수가 이런 식의 논리적 설명 없는 규제 강행은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오히려 아까 지적했듯이 위기 상황에서는 빗썸처럼 중앙화된 구조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반론까지 있는데 말이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결국 금융당국을 향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허술한 시스템은 왜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을까요? 이 지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나오는군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랍던데요.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빗썸을 무려 6차례나 점검하고 검사했다고 나와요. 네, 금융위가 3번, 금감원이 3번, 총 6번입니다. 그렇게 샅샅이 들여다봤다면서 어떻게 실무자 클릭 한 번에 60조 원이 오갈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시스템 허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냐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5년 동안 6번이나 검사를 했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도대체 뭘 검사한 거죠? 금융당국 관계자의 해명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로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하죠. 이런 법에서 명시한 특정 의무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 정작 거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내부 통제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같은 핵심적인 부분은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아니, 투자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거래 시스템 안정성 아닌가요? 물론이죠. 자금 세탁 방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클릭 한 번에 자산이 증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방치한 건 감독 부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전관예우 논란까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금감원 출신 인사 7명이 빗썸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느슨한 감독의 배경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증명된 건 아니지만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한 정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겠네요.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현행법이 매우 허술하게 돼 있어 놀랐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국회에서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1년 전에 요청했는데 당국이 아직도 만들지 않고 뭐 했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정부의 입법 지연이라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사태를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빗썸의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전산 사고를 넘어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와 규제의 공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소유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거대 담론을 꺼내들고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먼저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는 더욱 빨라질 겁니다. 단순히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규제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면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거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 금융사 수준의 내부 통제 의무화 같은 것들입니다.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이라면 설령 거래소에 직접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배상부터 해야 한다는 건가요? 굉장히 강력한 책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거래소에 더 큰 책임을 지어서 스스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도록 압박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령 코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 문제가 앞으로 거래소 신규 인허가나 갱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겁니다. 와,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결국 직원 한 명의 실수에서 시작된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규제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버렸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사건의 전말과 그 파장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거리가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실수로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는 나올 수 있고 그걸 시스템으로 막자는 게 핵심이었죠. 입니다. 만약 거래소가 이번처럼 실수로가 아니라 고의로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 과연 투자자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실수에 대한 논쟁이 어쩌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고의적 범죄 문제의 서막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